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부동산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서 여러분이 다소곳 이제 다른 과목을 다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달려서 차질이 없게끔 하며 또 꼼꼼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목마다 한 과목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략 과목을 만들어 주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얻어야 되느냐 그러면 60점 평균을 갖다 얻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부동산 학문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한 70점 정도는 끌어줘야 10점 정도 전략 과목으로 다른 과목을 갖다 높여줄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급하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걸 진행해서 여러분이 최소 70점 이상을 커버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좋은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갖다 단숨에 끝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진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이라는 과목에 있어서 수요 공급,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부동산 자체가 수요와 공급은 어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필품이나 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농산물이나 이런 어떤 내용의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달리 어디까지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한된 면적 속에서 바로 소유와 공급의 관계, 또 소유와 공급의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부동산의 소유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 일반 생필품처럼 가볍게 우리가 하게 되느냐, 물건을 갖다 사고 팔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가격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서울 시내에서 특히 강남이다 이럴 때는 평당 1억을 갖다 돌파하는, 왜? 세계적 바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보다도 훨씬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하락을 갖다가 어떤 정책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기는 매우 힘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인구의 밀도가 높은 도시가 서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고 또 강남 쪽으로 많이 모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세계적 도시니까 그렇다, 이래 본데 거기는 바로 이런 구매 자금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년, 30년 돈을 모아야 몇십억을 가져야 그래도 이되느냐 강남에 집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구매 자금이 많은 시간을 갖다 소요한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특징의 1번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특징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또 어떠냐 그런 얘기가 된데, 두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은 일반적과 달리 결정이 전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갖다 일반 치약이나 칫솔처럼 생필품처럼 가볍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전문적인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한 방법을 갖다 활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가지 재테크의 방법에서 특수한 방법들, 정상적인 아닌 방법도 많이 동원해서 재테크를 하는 이유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바로 전문적이고 또 구매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 정도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나 가장 대표적인 게 주거용,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삶을 갖다가 윤택하게 하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 이게 바로 뭐가 들었냐, 주거용이다 이거죠. 이 주거용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상업용이라든가 공업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상업용 공업용보다는 어떠냐, 대체재가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이런 등등 수억 명 많은 주거용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대체재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재가 많다 보니까 탄력적이다.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거죠. 왜? 삶의 자체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급하는 자체가 주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어떤 생필품보다도 더 그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 반드시 생활에 필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바로 주거용 부동산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하여 탄력적이다. 가격이나
또는 뭐냐 그러면 이 가격이 높낮이 위하여 엄청난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 왜? 많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이제 세분화할수록 대체재가 많아진다. 이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만약에 여러 가지 세분화한다는 이야기는 넓은 시장을 그냥 둥그렇게 하나로 보지 않고 이 속에서 더 분리시키는 걸 갖다 우리가 세분화다 이런 말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부동산을 갖다 종류별로 또 여러 가지 영역별로 우리가 나눈다는 걸 갖다 세분화라고 얘기하죠. 세분화하면 오히려 더 대체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특징이 부동산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여러분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은 안 하더라도 앞부분 쭉 지나가되 세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럼 생각하며 넘어가 주는 거. 이게 바로 공부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의 특징은 이거라면 반면에 공급의 특징은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이라고 하는 말은 수요와 공급, 뭐 경제 시간에 여러분 많이 배웠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부동산 역시 왜 되느냐 수요와 그리고 뭐가 되느냐 공급이라는 디맨드와 스플라이가 겹치는 곳에서 결정되는데 이제 이 공급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토지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부정성 내가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가 없다 이거죠. 토지를 확대하고 싶다고 확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부정성이라는 말은 확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음대로 있는 제한된 토지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지의 면적은 뭐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싶다고 줄이고 이렇게 되지 않고 부정성, 한마디로 하면 고정성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고정적이다, 픽스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고정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게 부정성, 더 내릴 수가 없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인문적 특성에서 다양성이라든가 전환 가능성, 또 인하여 경제적 공급 증가는 뭐가 되느냐 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적인 특성에서 용도를 갖다가 달리할 때 용도를 다양하게 한다든가 전문성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증가시킬 수가 있다. 자연적인 어떤 그런 공급은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제한된 땅. 그렇지만 거기서 1층을 2층으로 2층을 3층으로 이렇게 높이 짓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뭐가 되느냐 경제적 공급 증가는 가능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건물을 갖다가 있는데 건물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건물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물건을 옆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 공급은 어디에 되느냐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공급은 늘려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건물을 생산할 수 있고 절대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층수를 갖다 넓혀준다. 바로 그러면 주택이 뭐가 됩니까? 공급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공간성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위치성 이런 걸 이해하여 부동산의 공급은 뭐가 되느냐 공간 공급이고 굉장히 중요한 게 공간 공급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위치 공급이라는 이야기 바로 공간과 위치라는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반드시 가지게 된다. 공간과 위치라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되면 요즘은 좁은 땅에 서울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층을 갖다 짓는 이유가 뭐가 됩니까? 바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더 많이 늘리겠다. 땅은 제한되어 있지만 층수를 넓혀서 바로 우리가 주거의 공간을 넓혀간다. 이런 것들은 바로 공간 위치. 공간과 위치라는 두 가지를 작동해서 절대적인 어떤 부위의 부족함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공재는 공공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공공, 일종의 우리가 토지 같은 것도 바로 공익입장이죠. 바로 공공의 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럴 때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기가 쉽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이 잘 아는 뭐냐 그러면 물론 자본주의에서 개인 소유에 속하는 땅이지만 그러나 공익을 위하여 또 공익을 갖다 위하기 때문에 제한하고 한정하고 이런 법을 갖다 우리가 간편법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부동산은 이와 같은 5가지 뭐가 되느냐 그냥 공급의 특징이 있다. 아까 수요의 특징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수요는 어떤가? 수요는 돈이 오래 걸린다. 또 우리가 봤을 때 특수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주거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탄력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유는 대체재가 많기 때문이다 하는 부동산의 수요의 특징과 그 다음에 공급 특징은 땅을 갖다 더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 그리고 용도를 다양하게 전환 가능하다.
또 동일한 건물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데 절대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똑같이 짓는 거 가능하고 넓히는 거 이런 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공간과 위치. 공간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공급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공공재의 역할로서 공익을 위해서 뭐가 되느냐, 정부의 개입. 정부가 공적으로 예되느냐 그러면 토지라든가 건물을 갖다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장관이 몇 번 어떤 그럼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내서서 공익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토지에 대한 공급성, 토지에 대한 뭐가 되느냐 수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토지에 대한 공급과 가격의 탄력성을 우리가 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토지에 대한 뭐가 되느냐 물리적 입자이다 그럴 때는 거의 대다수가 제한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1의 가격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여기 왜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쭉 수평 나가는 무한 탄력을 갖다 나타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 탄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되느냐 완전 물리적 입장으로 본다면은 바로 제한된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팔고 사기 때문에 뭐 수요 공급 일반적인 경제에서 배웠던 뭐가 되느냐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런 입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느냐 옆에 탄력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얘기 많이 하는 탄력성을 나타내는 건 뭐가 되느냐 바로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제가 잠깐 말을 잘못했으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가격에 대하여 예전에 일정한 가격에 의하여 쭉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완전 탄력적이다. 왜? 물리적으로 바로 우리가 넓힐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한성을 갖다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에 있는 게 아니라 제한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옆으로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P2다 이러면 P2에서 쭉 이루어지는 바로 가격의 어떤 변동보다는 물리적 공급 이거는 바로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왜? 중요한 얘기는 부정성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고정된 이야기 늘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토지를 갖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공급을 한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살 때는 내놓는 공급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작을 것이고 그다음 뭐가 되느냐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놓는 땅이 많을 거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공급량은 뭐가 되느냐 바로 생산 기간이 장기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뭐 완전히 제한적으로 크게 늘릴 수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완전 부정성이란 말을 알아야 되고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공급량과 그리고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승되면 공급량은 아무래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게 경제적 측면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볼 때는 뭐냐 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늘어나는 부위가 전혀 없다 하는 이야기로 제한성을 얘기하며 부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 가격에 땅을 팔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이 가격에 땅을 팔겠다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가격이 늘어나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얘기할 수 있다. 팔 수 있다는 얘기 경제적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은 보통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장기적인 입장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우리가 장기나 또는 가용 가능성에 대하여 제한성을 갖다 크게 늘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갑자기 늘리는 건 어렵다. 그러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팔겠다는 사람의 수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확대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갖다 어느 정도 높여준다면 그래도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공급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거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을 거다. 예를 들어 뭐 강남의 땅에 평당 1억이다. 근데 1억 5천을 주겠다 그러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만족하며 팔 수 있는 사람. 왜? 주식을 사기 위하여. 뭐 세계적인 주식 뭐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여러 주식 유명한 주식을 갖다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뭐 외국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한국 국내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가 확대시킬 수 있는 이야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뭐 장고에 뭐 제가 촬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선생님들 촬영을 듣고 또 저희들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37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카페를 운영하며 통제를 하고 또 선생님들 강의 한 강 한 강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직접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화면 쪽에서 보면 촬영하는 사람이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선생님마다 있는 이유는 왜? 그만큼 애정과 열정을 가지며 여러분들과 더불어 오랫동안 그리고 왜 되느냐? 모든 영역을 다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바로 일종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갖다가 강의 속에 죄송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학이 가장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주요 과목들이나 또 주요 선생님들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근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애라면 뭐 과목마다 영역을 넓히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회계학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과락이 또 많습니다. 이럴 때는 1, 2, 3 일반적으로 한 학원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이 다 결정하겠지만 저희들은 확대를 시키면서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뭐 수업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며 부동산학에 대하여 너무 늦게 올라가는 걸 죄송하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대표로서 찍다 보니까 그렇다는 점 이해를 하고 무려 37개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50개, 60개에서 전 모든 과목의 승리 그리고 나중 가면 우리가 봤을 때더 어떤 시기가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 재능예고에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 뭐 입시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이런 공부에 교육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 정도 얘기 들며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실력 점검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우리가 잡아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만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실력 점검하기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예, 다음 이야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영역마다 해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의 수요와 구매력을 갖는 걸 수요로서는 바로 잠재 수요 잠자는 수요를 갖다 말하지 않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구매력을 갖는 수요를 갖다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요. 바로 유효 수요지 잠재 수요가 아니다. 그래서 X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주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저량은 저장된다. 경제학적으로 수독의 개념이죠. 딱 정지된 상태에서 창고에 고정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저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량은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프로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는 절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유량이지 저량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부동산의 수요는 바로 유량으로서 이런 얘기가 되지 저량이 아니다 하는 말을 알아두면 되죠. 다음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보는 수요와 파생 수요라는 얘기가 나오죠.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보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본래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구한다니까 보는 수요라면 그러면 택지에 대한 수요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파생 수요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수요는 본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하여는 뭐가 됩니까? 삶이 중요한 삶의 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니까 본수요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라는 이야기가 바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파생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알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수요의 변화는 바로 해당 체제의 가격에서 요건의 변화에 나타나는 변화로서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수요의 변화냐 수요량의 변화냐인데 여기는 동일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동일 수요량을 갖다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의 변화 그럴 때 수요 자체는 어떻죠? 이런 곡선 자체를 갖다 얘기할 때는 수요의 변화죠. 그러나 곡선 위에 하나의 곡선 위에서 A에서 B까지 이런 하나의 곡선 위에서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양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기는 수요량은 하나의 바로 뭐가 되냐 곡선 속에서 변동을 얘기한다면 이 곡선 자체의 변동 자체를 갖다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5번의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는 5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수요의 발생에 요인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나머지를 꼼꼼히 우리가 체크하면 알 수 있고 또 시간이 우리가 제한적이고 또 이걸 갖다 풀어놓은 걸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계속 풀어나간다면 시간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이 느끼기 때문에
정도까지 이야기를 갖다고 실력 점검은 24번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책이. 근데 여러분이 옆에서 보며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단원을 바꿔서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의 시장론이라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켓, 시장이라고 하는 건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갖다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죠. 모든 우리가 봤을 때 상품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 일반 생필품의 시장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뭐 학원의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시장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부동산의 시장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장에 보면서 부동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여러분이 뭐 다 아는 거 뭐야 이러지 말고 정말 섬세하게 한 번이라도 강의를 듣고 공부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뭐 궁극은 알면 다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기초를 갖다 우리가 다져주는 이런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한번 책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 필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전공에서 물론 전공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비전공의 학생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꼼꼼하게 먼저 원리를 생각해 준다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이라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론에 시장 형태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시장이 어떤 스타일로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죠. 일반적으로 시장의 정의는 뭡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는 곳. 여기에서 재화가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야기,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공급이 매도가 되겠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매수인이 수요가 된다. 이럴 때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뭐가 되느냐,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완전 경쟁, 완전 경쟁을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이 다대다로 만나는 완벽한 뭐가 되느냐, 시장을 완전 경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불완전 경쟁은 수요나 공급 쪽에 제한성이 따를 때, 한쪽에 제한성을 따르든지 양쪽에 다 제한성이 있다 이럴 때는 바로 불완전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완전 시장은 말 그대로 정의를 내리면 수요 상대를 갖다가 공급에 의한 공급자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공급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수요를 위한 수요자들 간의 경쟁이 극치 상태를 의미한다. 경쟁이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경쟁.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경쟁은 바로 다대다대응이라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죠. 바로 셀러와 바이어가 있다면 셀러도 다수, 바이어도 다수가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걸 갖다 우리는 경쟁의 극치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불완전 시장은 뭐가 되느냐, 그럼 완전 시장 중에 하나 이상의 바로 결함을 가진다. 대부분 시장이 여기 속한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어떠냐,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황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상황이론이라고 얘기하죠. 물미역 전략이다. 상황별로 각각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도 바로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은 완전 시장이 되기가 어렵다. 생필품 같으면 어떻습니까? 뭐 거의 공급자도 많고 수요자도 많아서 완전히 다대다됨을 이뤄서 우리는 완벽한 뭐가 되느냐, 그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죠.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상황별로 불완전한 시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주 특징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론에서 우리 시장 형태를 얘기할 때 부동산 시장은 바로 생필품처럼 다대다대응, 바로 셀러와 바이어가 다대다가 되는 완전 경쟁 시장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서 얘기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럴 때 완전 경쟁은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하는 말이 굉장히 기본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동질적 상품에 대하여 교환하는 시장,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다대다대응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 정상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완전한 시장을 이루는데, 부동산은 왜 불완전 경쟁 시장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시장은 그야말로 다대다대응으로서, 여러분 경제 시간에 보던 수요와 공급이라는 얘기가 뭐가 됩니까? 다대다가 되어서 정상적 가격을 갖다 이루는 완벽한 뭐가 되느냐? 바로 시장을 갖다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불러주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다음 조건과 같은 조건을 완전 경쟁 시장이 가지지 못하는 부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 모든 이 요건을 가지기 위한 거가 안 된다. 그래서 왜 되느냐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조건은 어떠냐? 다대다대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판매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다대다대응이 될 때, 셀러와 바이어가 뭐가 되느냐? 다대다대응이 된다. 그럴 때 우리 다수의 바로 셀러와 바이어가 만나는 이야기, 개별의 공급자와 개별의 수요자가 뭐가 되느냐? 지배력이 없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자가 뭐가 되느냐? 시장을 형성해서 가격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가격의 수능, 이 가격의 수능자라는 말은 시장에 이루어진 가격을 그대로 따라준다. 그래서 가격의 수능자라고 우리가 말한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다대다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된다. 상품의 질, 서비스, 이런 모든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동일하다. 상품의 질이라든가 정오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동일하다. 이게 일물일가라는 말을 갖다 쓰죠.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물일가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물일가가 성립되는 것,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가격이 성립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일종의 하나의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기업의 진퇴가 용이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입과 퇴로가 용이하다라는, 자유롭게 진입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진퇴의 용이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초과 이윤이 발생되어서 타기업이 진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초과 손실이 생기면 얼마든지 퇴가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윤이 생기는 많은 시장에 타기업들이 진입할 거다 이거죠. 이익이 생기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나 손실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완전 시장을 갖다 구축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다대다.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되며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뭐가 되느냐? 진퇴가 용이해야만 뭐가 되느냐? 이건 완전 경쟁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완전한 정보.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시장의 정보를 갖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럴 때 완전 정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완전한 정보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다는 전제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구성원이 모두 공표된 정보를 알 뿐만 아니라 또 공표되지 않은 정보마저도 가지고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 정보의 비용이란 말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유리하고 정보를 가지지 않는 사람 불리하다 그러면 이건 정보의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든 정보를 갖다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입장이 될 때를 얘기하는데, 완전한 정보는 완전히 100% 노출된 정보를 갖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확실성 하에 투자를 하는 것. 확실성 하에 투자.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정보의 공개,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완전한 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보통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한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뭐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냐? 완전 시장을 얘기하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다. 동일한 상품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진입과 퇴로가 자유롭게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럴 때 완전 시장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완전한 정보를 갖다가 바로 소비자들이나 또 공급자가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완전 바로 시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비하여 뭐가 되느냐? 불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럼 이 불완전 시장은 뭐가 되느냐? 완전 경쟁에서 요건을 다 가지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하나라도 갖추지 하나라도 못 갖춘 거, 정상이 아닌 초과 이윤을 얻는다든가 비효율적인 자원이 분배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적 초과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기에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되는 시장이다. 예를 들어 독점. 독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셀러가 단일 기업에 의하여 공급이 이루어진다. 단일 기업에 의하여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건 뭐가 되죠? 독점 시장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을 다른 데가 공급하지 않고 한국전력은 한국에서는 전력공사 하나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독점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질이나 이질의 물건을 갖다가 2개 이상 소수의 시장, 소수의 뭐가 되느냐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예를 들어 자동차가 여러분 생필품처럼 많이 자유롭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제한적이다 이거지. 제한적일 때 우리는 과점이라고 얘기하더라. 독점보다는 그래도 수가 많은 거 2개, 3개가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그리고 대기업 주도의 뭐가 되냐 시장 같은 거.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과점 시장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그래서 독점이든 과점이 될 때. 다 된이 아니라 하나이든지 아니면 뭐 2 이상 정도 되는 공급자들. 이럴 때는 우리는 불완전 시장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 독점적 경쟁 시장에는 이주일이나 동질의 공급자가 다수의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제품 차별화가 있다. 제품이 차이가 있다 이거죠. 차별이. 비록 예를 들면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제품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약국. 서비스가 어떠냐에 따라 또 어떤 약사가 해야 되느냐 그럼 하느냐 또 약사가 몇 명이 있냐에 따라 또 약국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각각 똑같은 약국이지만 독점적 경쟁 차별화가 있다 이거죠. 음식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면이라 그러면 거의 일반적인 냉면이지만 어느 집에 더 많은 손님이 가느냐 이런 건 바로 음식점에도 뭐가 되죠? 독점적 경쟁 차별화가 있기 때문이다. 또 미장원, 여러분들이 아무 미장원 가지 않죠. 자기의 헤어스타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통 뭐 가든 미장원을 계속 가며 머리를 갖다가 커팅한다. 이것도 바로 차별화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런 걸 갖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말하던 이야기 속에 완전 경쟁이 되지 못하는 입장이 되는 이야기는 어떤가? 독점 시장이나 과점 시장이나 그리고 여러분 독점적 그러는 이야기. 독점적이라는 말은 차별화가 되지만 어떤 이야기라면 나름대로 노하우 특이한 자기만의 뭐가 되느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장을 갖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 부른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이 되고, 자 부동산의 특성과 기능을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이하여 이제 일반적으로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환된다. 사고 파는 걸 교환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가격이 결정된다. 또 공간이 배분이 된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오피스텔 속에서 아파트 단지 속에서 각각 분리되는 거 이런 것들 또 공간 이용의 패턴 등 이런 것들이 어디 되냐면 공급을 듣기 위한 상호활동으로서 지리적 위치 그리고 이 고정성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이질성 내구성 이런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만을 갖다 가지고서 재화시장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질적이다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럼 내구는 한번 우리가 가지면 몇십 년 또는 뭐 심하면 뭐가 되죠. 몇백 년 가지고 또 뭐 아파트가 존립되는 아파트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자연적 특성보다는 독특한 다른 특성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때 부동산 시장은 이와 같은 독특한 특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간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며 공간이 없는 건물 없죠. 반드시 땅을 갖다 같이 차지한다 이거죠. 그리고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형성되고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은 반드시 지리적 공간을 가져야 된다. 지리적 공간. 우리는 반드시 땅을 갖다 가진다 이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성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정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공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이제 땅을 살 때도 어느 쪽에 땅을 사느냐, 또 건물을 갖다 위치가 어디냐, 이 위치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며 특히 상권 분석. 보통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상권이지만 어디다 점포가 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대류변 옆에 점포가 붙었을 때와 그 작은 도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 점포 개념은 다르다 이거죠. 이와 같은 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부동산의 정의 속에서 지리적 공간, 로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은 자연적 시장이다, 지역적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물건이나 양이나 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 부동산을 갖다가 그 가격이 균등해 줄 수 있는 지리적 시장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시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바로 실제로 이해되죠. 대상이 존재하는 구체적 시장.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강남이냐 비강남이냐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뭐가 되죠? 유사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가격에 여러 가지 영향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 지리적 뿐만 아니라 구체적 시장이다. 또 동일 시장 내에서 같은 질과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달라지면 가격의 차이가 다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유사주택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면 주택들도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영역마다, 지역마다, 또 위치마다 각각 의해된다 그러면 바로 질과 부동산에 의해된다 그러면 가격의 차이가 존재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술무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 부동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 가지 의해됩니까?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볼 때 의해되느냐 그러면 완전 시장의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 개별성 때문에 물건의 독점적 시장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물건별로 부동산 시장은 부분적으로 조작 가능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작 가능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조작 가능하다. 그래서 부동산 전체 시장 측면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은 독점적 시장만 존재할 일은 하지만 예를 들면 부동산 서비스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본다면 동일 물건이 존재함으로써 다수의 소유자와 다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 경쟁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서 원래는 불완전 시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가격에 의해되느냐 완전 시장에 의해되느냐 그러면 성격도 요소도 있다. 아파트, 수없는 많은 아파트가 나오지만 같은 지역 내에 있을 때 이건 어느 정도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가격의 결정에서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배를 몇 분 이루고 있는데 아마 제가 촬영을 혼자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들이 양해를 조금 구해주시며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부동산 시장은 뭐냐면 추상적 시장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동일한 회사가 지은 뭐가 되냐 부동산이지만 지역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똑같은 회사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삼성이 지은 똑같은 아파트라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불완전 시장이지만 그러나 다수의 공급자, 다수의 수요자가 있다면 이건 뭐가 되느냐 완전 경쟁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부분적인 네 가지 이야기를 부동산의 정리로 봐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예를 들어 주거용이냐, 예를 들어 주거용 사람이 사는 곳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도시 또는 전원주택 이런 얘기가 되죠. 또 상업용 부동산이라 그럴 때 여기는 바로 사무용 빌딩이나 상가나 숙박업소를 얘기할 때 상업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에 공급이다 그럴 때 공급은 바로 공장이나 광산이나 창고를 갖다 가지는 건 공급용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농업용이다 그럴 때 농업용은 여러분 잘 알지만 임야나 초지나 목장이나 과수원 이런 걸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특수부동산은 뭐 묘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회 아니면 클럽, 골프장, 공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특수부동산이다. 용도에 따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 크게 여러분 신경 안 써도 알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의 범위가 어디냐, 시장의 범위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한다면 개별 시장이냐 부분 시장이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개별의 시장은 뭐가 됩니까? 개개의 부동산은 특정한 위치나 면적이나 형태에 따라 개별 부동산마다 형성되는 시장, 이걸 갖다 우리는 개별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개별은 원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부동산별로 독자적 가격, 아주 중요한 요기가 요겁니다. 부동산별로 독자적인 가격을 형성한다 그러면 개별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부분 시장이다 그러면 같은 동네, 부동산의 어떤 위치 또는 용도 또는 규모, 질 여기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는 것,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유사한 부동산끼리 묶어서 가는 것,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부분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시장의 분화가 있으면 예를 들어 요 지역, 요 A 지역, 여기에서는 비슷한 가격,
요 B지요. C지요. 이렇게 세분화가 될 때 일종의 가격이 세분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그멘테이션이다.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세분화 원리다. 이렇게 되죠. 넓은 시장을 갖다 쪼갠다. 그럴 때 세분화를 하듯이 지역마다 세분화된 부분 시장으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도 있다. 하나하나 시장은 어디 되죠? 땅마다, 위치마다 여기에 따라 각각 어디 되는가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개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어디 되는가 그러면 비슷한 가격의 수준 서로 다르더라도 어디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격 수준을 갖다가 영역마다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부분 시장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개별 시장, 부분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 바로 개별 시장을 전부 다 묶어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A, B, C를 갖다 구분했는데 이걸 전부 다 묶어둔다. 전부 다 하나로 본다. 이럴 때는 바로 개별 시장을 갖다가 합한 걸 갖다 뭐라 그러죠? 전체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한 생활권이나 경제활동권 내에 서로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포괄하는 범위. 포괄하는 범위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뭐가 되느냐? 전체 시장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주는 개별 시장,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시장, 전체 시장 이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부동산이 가지는 특징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은 바로 국지성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국지라 그런 말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하나의 지리적 위치에 고정된 공간. 이걸 갖다 우리가 국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바로 국지적이라는 말은 부동산의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임장의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 우리가 사고 이럴 때는 정보 그리고 직접 발로 뛰는 걸 갖다 우리가 임장이라는 얘기를 하죠. 현장 방문을 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바로 정보를 갖다 파악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부동산의 특성에서 국지적이다 하는 이야기, 고정성, 공간성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그럼 비공개, 일종의 어떤 재화는 재화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정보 탐색 비용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많이 파는 사람일수록 똑같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산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말이 있죠. 아파트를 하나 사겠다 그럴 때는 최소한 여러분은 100곳을 들려보는 게 바람직하다. 한 100개 정도를 거쳐가면 전문가가 되죠. 이럴 때 왜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정보를 가지고 덤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가져야만 바로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뭐해야 됩니까? 개발업자나 건설업자나 이런 사적인 접촉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많이 흡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게 바로 비공개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또 봤을 때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 이거죠. 바로 규격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품 같은 거는 규격화나 표준화가 되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규격화, 표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서 비표준화, 비규격화라고 얘기하죠. 각각의 뭐가 되느냐? 수요 공급마다 또 부동산의 매매 형태가 어디 되느냐? 일물일가의 법칙이 어디 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표준화다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또 비조직성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일반 판매는 대충 공장이나 총판이나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이런 조직을 갖고 있지만 시장 여기는 부동산은 주로 어디 되죠?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되느냐? 직거래에 의하여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데서 조직이 아닌 정상적 마케팅,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말을 갖다 마케팅,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마케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바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비조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의 수급 조절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부정성이라는 말은 바로 느릴 수 있다 그러는 얘기인데 느리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급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 지역적인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또 단기 거래가 굉장히 어디 되느냐 곤란하다. 단기적 거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 장기는 어디 되느냐 그러면 장기적인 황금성은 곤란으로 이어지는데 단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뭐가 되느냐 바로 황금성은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단기적 거래는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다. 시간을 갖다 반드시 요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